손이 좀 이상한가 보네요. 네, 방금 소개받은 김정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제 한국전기연구원 그 창원에 있는 그 전기연구원에서 재료연구본부의 나노융합연구센터라는 데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와서 이제 일한 지가 거의 3년 정도 돼가긴 하는데, 뭐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아까도 이재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래핀, 제가 이전에 했던 그래핀 분산, 지금 여기 와서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래핀이나 CNT 같은 나노 카본 물질을 분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이제 응용하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이전 그 강의에서 황인성 박사님께서 굉장히 그 산업계의 넓은 부분을 다루시는 그 얘기를 되게 잘 해주셨는데, 저는 훨씬 더 좁게 제가 좀 아는 분야만 좀 다루는 걸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순서는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이런 탄소 나노 소재, 나노 카본 소재 이런 거를 아시는 분도 있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주로 했던 게 뭐 분산 방법 중에서도 어떤 다양한 것이 있는데, 이런 소재들의 특성을 최대한 해치지 않고 그 소재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를 시키면서 보존을 하면서 이제 분산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제가 했던 것 좀 어떤 어프로치로 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연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그냥 흐름을 저는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는 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제가 지금 전기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어떤 CNT 쪽, 이거를 또 분산을 하고 이거를 파이버로 만들기 위해서 또 고농도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초기 결과들 좀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차원 나노 카본 소재, 뭐 탄소 나노 소재라고 하는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플러렌이나 뭐 탄소 나노튜브, CNT나 뭐 그래핀 같은 소재들이 많이 뭐 언급이 되었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뭐 인터넷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찾아보면 되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요. 이런 소재들은 결국 뭐냐면은 그 탄소 원자들이 이제 육각형으로 결합을 해서 이제 쭉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소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이런 식으로 공처럼 생겼냐, 혹은 튜브 형태로 말려 있냐, 혹은 면으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게 뭐 0차원, 1차원, 2차원이라고 말하고 이런 식으로 명칭을 하는 거겠죠. 옆에 보시면 이제 카본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결국 이제 카본들이 이런 sp2 결합이나 혹은 sp3 결합을 해서 이제 다 결합을 하게 있는데, 결국 그 하이브리다이제이션에 의해서 총 4방향으로 있는 오비탈들이 다 이제 붙어 있으면은 저희가 잘 아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고, 이게 면상에서 3방향으로만 결합이 되어 있고 하나씩 남는 오비탈이 있는 이런 형태가 돼가지고 쭉 있는 경우에 육각형이 이제 면으로 펼쳐져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여기 남아 있는 p 오비탈들이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되면서 파이 오비탈, 그리고 여기 이런 생긴 전자구름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뭐 여기 있는 전자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마치 이제 금속에서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듯이 요 안에서는 이제 전자가 실제로 뭐 메슬레스라고 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돌아다닐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런 소재들의 특성이 전기 전도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특성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육각 결합이 있을 때 이런 결합, 이중 결합과 일체 결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결합력이 굉장히 세가지고 이제 강도가 굉장히 강한 소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강도 세고 뭐 전기 잘 통하면 쓸데가 굉장히 많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까 뭐 말씀하신 배터리나 이런 데서도 도전제로 그래서 각광을 받는 이유도 그런 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탄소 나노 소재, 일단 나노 소재라는 것 자체가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비표면적이 굉장히 높다. 동일한 질량이 있을 때 겉의 표면적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다른 물질이랑 섞었을 때 그 사이에 계면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어떤 그 물질과 이 소재 간의 그 시너지적인 효과를 훨씬 더 잘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거 이외에 뭐 전기적인 특성이 좋다, 그리고 기계적 특성이 좋다, 그 이외에 뭐 열전도 특성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에서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이런 육각결합이 계속 연속적으로 돼 있을 때 그 열전달이 굉장히 잘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지고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특성들이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다 제일 많이 쓰는 특성들이에요. 기계적 특성, 전기적 특성, 열적 특성.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다 써보려고 했죠. 일단 뭐 당연히 전기 제통하여 전극에 써보려고 했고, 근데 얇으니까 얘네가 잘 휘기도 하고 변형을 해도 잘 깨지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강하니까. 그래서 뭐 잘 휘어질 수 있는 전극이나 이런 데다 쓰려는 시도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얘가 워낙 얇고 작다 보니까 뭐 몇 층만 이렇게 쌓아놓으면 빛이 거의 투과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 이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투명 전극이나 이런 데 써보려고 시도도 많이 했었고, 그 이외에 뭐 이런 특성들 이용해서 이걸 코팅제로 써가지고 어떤 기능성을 부여하는 이런 시도나, 혹은 뭐 아까 복합체 하신다는 분들도 있었는데 복합체에 이런 충진제 필러로서 넣어가지고 그런 특성들을 향상시키는 연구도 굉장히 많이 되었고 아직까지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저 에너지 디바이스, 특히 요즘은 이제 배터리 쪽에 뭐 사실 LG화학이 불을 지폈죠. LG화학이 멀티얼 CNT 양산을 하면서 이제 양극에 집어넣고 하니까 이제 CNT 시장이 엄청 커졌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멀티얼 CNT 많이 쓰이고 있는데 싱글얼 CNT나 뭐 그래핀 같은 건 아직까지는 이제 산업에서 뭐 널리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근데 하지만 그걸 계속 쓰려는 시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배터리 쪽에서도 굉장히 핫한 소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뭐 연료전지나 이런 데서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런 촉매를 합성을 할 수 있는 담지체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쓰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에다가, 저는 원래 사실 섬유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제목에다가 섬유를 넣다 보니까 좀 섬유에 대한 설명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앞에서 말했던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 중에 어떤 이 나노카본 소재들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뭐 좀 간접적으로 부가적인 추가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파이버라는 거는 나노카본 소재 파이버를 만들었어요. 나노카본 소재의 그 나노의 사이즈 스케일에서 나오던 특성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매크로 스케일, 저희가 실제로 핸들링할 수 있는 스케일까지 가져와서 이걸 활용해보자라는 접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실이죠. 저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나노미터 사이즈의 무언가를 갖다가 손에 보이는 뭐 실이나 전선이나 이런 좀 두꺼운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해보자라는 접근법이 되겠고요. CNT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래서 CNT 파이버랑 그래핀 파이버가 있는데, CNT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 직접 합성을 해서 CNT를 합성하는 과정 중에 바로 이런 섬유 형태로 만들어서 만드는 방법, 여기 이재윤 교수님도 많이 잘 아시겠지만 잘 하고 계시고 이런 방법이 있을 거고, 이제 드라이 스펀이라고 해서 따로 합성된 CNT를 이런 식으로 실처럼 쭉 당기면은, 끝에를 자꾸 쭉 당기면 여기 자라 있는 CNT를 이렇게 쭉 따라와 가지고 이렇게 꼬우는 형태로 실을 만드는 방법, 그래서 드라이 스피닝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 웨트 스피닝이라고 해서 이런 CNT 같은 거를 그냥 건식 상태가 아니라 아까 말한 분산, 그 용액에 이렇게 퍼져 있는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요 코애귤런트, 이 CNT가 퍼지지 않고 뭉치게 되는 그런 응고욕에다, 이런 욕조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이게 굳으면서 섬유화가 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트 스피닝이라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합성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 없고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웨트 스피닝 방법을 씁니다. 웨트 스피닝으로 이런 식으로 솔루션 디스퍼전을 만들고, 이때 이제 스피닝에 쓰는 거 보통 도프라고 하는데 뭐 분산액입니다. 그냥 좀 고농도 분산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섬유화해서 뽑아낸다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겉에 좀 쭈글쭈글하고 뭐 이렇게 안에 단면도 보이고 하는데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섬유를 뭐 만드는데 사실 제가 하는 건 분산이다 보니까 저는 앞에 이제 합성을 하는 이런 쪽은 잘 관심이 없고, 그 분산을 해서 이걸 웨트 스피닝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웨트 스피닝을 할 때 그러면 이런 파이버의 특성을 어떤 것이 결정을 하게 되느냐, 뭐 당연히 다양히 많겠지만 대표적인 건 이런 거죠. CNT 파이버 이런 식으로 옆에서 단면을 봤을 때 이렇게 CNT가 이렇게 뭉쳐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CNT가 다 이렇게 덴스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이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다, 보이드라고 하죠. 이런 구멍이 뚫려 있으면은 당연히 저희가 생각할 때 그 강도나 뭐 특성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뭐 그래핀도 마찬가지가 되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이런 나노카본 소재들은 특성이 이게 저희가 하나는 우수한데 결국 이렇게 뭉쳐놨을 때 특성이 나오려면 얘네가 얼마나 잘 붙어있느냐, 꽉 잡혀서 잘 붙어있느냐가 중요하고, 이때 반데르발스 포스에 의해서 결합이 되기 때문에 이 결합되어 있는 면적이 어떻게 되냐,
각각 붙어있는 면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전체 파이버의 특성이 결정될 수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소재 자체의 특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 소재가 뭐 더 전기도 잘 통하고 더 강하다면은 전체적인 파이버의 특성도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이 소재 하나하나가 저희가 뭐 긴 게 있을 수도 있고 짧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길게 기게 혹은 넓게 있다. 이렇게 되면은 얘네가 서로 붙어 있는 면적들이 많아지니까 훨씬 더 강하게 강한 파이버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크리스탈리니티, 결국 이제 소재의 특성 자체를 결정하는 것은 이 안에 육각 구조가 얼마나 잘 살아있냐기 때문에 결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사이즈, 요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얼마나 크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뭐 당연히 뭐 이거야 공정적으로 좀 잡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거는 소재를 만들 때부터 좀 결정이 될 텐데, 그럼 소재를 어떻게 만드느냐? CNT는 사실 자연계에 존재하지가 않죠.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합성을 해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튜브, 그래서 합성 방법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뭐 아크 디스차지나 일렉트롤리시스, 뭐 CVD, 뭐 레이저 에블레이션, 뭐 굉장히 많은데 요즘은 대부분 아크 디스차지나 CVD로 많이 합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그 세계 최대 회사인 옥시아의 쪽도 아크 디스차지 위주로 지금 좀 개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이 돼서 뭐 나온 CNT들을 보면은 어떤 서브스트레이트 기판 위에다가 이런 수직 혹은 수평으로 이렇게 굉장히 덴스하게 자라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이렇게 뭐 만들었을 때 파우더 형태로 회수를 해서 그냥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CNT를 뭐 활용을 하겠다, 어디서 사와서 쓰겠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받으실 거예요. 파우더, 그냥 검은색 분말입니다. 이게 CNT인지 뭔지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검은색 분말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갖다가 활용을 하게 되고요. 이거를 당연히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분산액을 만들어서 어떤 각각 CNT가 떨어져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활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래핀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핀은 CNT랑은 달리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흑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흑연이 결국은 뭐냐면 그래핀이 쌓여 있는 게 흑연이에요. 그래핀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흑연이다 보니까 그래핀은 뭐 CNT와 마찬가지로 합성을 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이런 자연계에 존재하는 흑연으로부터 한 장 한 장 이렇게 떼내 가지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한 장 한 장 떼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한 장을 떼내는 걸 처음으로 성공한 게 지금 노벨상을 2010년에 노벨상을 받았던 안드레아 가인 교수와 노보셀로프 교수인데, 그 유명한 스카치 테이프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좀 그냥 흥미 위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스카치 테이프, 저희 흔히 쓰는 요 매직 스카치 테이프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흑연 이렇게 올려놓고요. 여러분 이렇게 떼내면은 이게 층으로 쌓여 있으니까 반으로 쪼개지겠죠. 계속 이렇게 여러 번 하면 계속 얇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층수가 줄어드니까 언젠가는 한 층이 나오겠죠. 근데 사실 한 층이 나올 때까지 한 건 아니고, 뭐냐면은 이렇게 두껍게 어느 정도 하다가 저 기판 위에다 놓고 떼면은 정전 기력 때문에 일부 이제 얇은 그래핀 레이어들이 실리콘 옥사이드 웨이퍼 위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초로 발견하고 이제 이거에 대한 물리적인 해석과 분석을 통해서 이제 연구 결과를 보고를 해서 이때부터 그래핀에 대한 엄청난 연구 붐이 일어났죠. 노벨상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사실 뭐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산업계에 쓸 수는 없겠죠. 저거 스카치 테이프로 다 언제 떼가지고 만들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나온 게 합성법이나 이런 방리 방법인데, 합성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결국 한 층 한 층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그래핀, 모노레이어 그래핀 이런 거를 기판 위에다 이렇게 합성하는 방법이 되어 있고요. 이 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용액에다 넣고 어떤 에너지를 가해서 분산을 시키는 건데 한 층씩 나오진 않습니다. 다 한 층도 나오겠지만 뭐 여러 층, 한 두 층, 세 층, 한 10층 혹은 몇십 층짜리까지도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또 얼마나 저희가 원하는 얇은 그래핀으로 잘 만드냐, 이런 것들이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했던 것도 그래서 이쪽이에요. 좀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좀 쉽게 싸게 쓰도록 좀 연구를 해보자 라는 방향으로 연구를 했었고요. 보시면은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린 이런 식이에요. 그래파이트도 받으면 검은색 분말이고 CNT도 검은색 분말이고 그냥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떤 용액에 넣고 분산을 시키면 에너지를 가하면 이런 식으로 얘네가 하나하나 떨어져 가지고 퍼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뭉쳐 있는 벌크에서 한 장 한 장 떨어져 있는 한
장 혹은 한 가닥씩 떨어져 있는 형태가 됩니다. 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래파이트 혹은 CNT 번들, 그래핀과 CNT들은 이런 육각 구조에 의해서 이 사이에 생기는 반델바스 결합에 의해서 붙어 있습니다. 이 반델바스 결합이 사실은 우리가 배우면은 많은 종류의 결합이 있지만 굉장히 약한 결합이다라고 배워요. 뭐 저희가 아는 뭐 공유 결합이나 이온 결합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약한 결합이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나노 소재의 특성 중 하나, 비피 면적이 굉장히 넓다. 이 면적이 너무 넓으니까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세지는 거예요. 이게 반데라발스 포스라는 거는 결국 면적에 비례하게 돼요. 이 면적이 너무 넓어지니까 그게 생각보다 너무 강한 거죠.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연필심, 흑연으로 된 연필심을 갖다가 당겨서 이거를 부러뜨린다? 굉장히 어렵죠. 사실 당겨서 뺄 수 없듯이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강하게 붙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떼내기 위해서 어떤 이제 저희가 솔벤트와 에너지를 이렇게 잘 넣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이런 거죠. 이게 솔벤트가 밖에 있으면은 이거 안으로 싹 들어가서 이게 이제 거리가 한 6.3옹스트롱 이상까지 벌어진다. 원래 초기 거리가 한 3.3옹스트롱 정도 되는데, 3, 4 정도 되는데 이제 이게 6.3옹스트롱 이상까지 벌어질 정도가 되면은 충분히 용매도 잘 들어가서 그 이상 벌리게 되면은 이제 거의 바인딩 에너지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면적이 또 크고 솔벤트를 쉽게 넣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여기 하나에다가 다 지금 몰아 넣어놨는데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처음 했던 거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그래핀 혹은 CNT 번들을 갖다가 그냥 만들어진 상태 혹은 이제 자연계에서 얻어진 상태 그대로 얘네를 분리해낼 수 있겠지만 그대로 쉽지가 않으니까 이걸 좀 변형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말했을 때 이 사이로 용매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 용매가 좀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자라고 사람들이 했던 게 제일 처음 했던 게 산화시키는 거.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를 산철이나 이런 거 하면 산소 기능기가 붙으니까 그러면은 산소 기능기가 붙으면 거기 전자들이 많이 몰리니까 아무래도 그 용매들이랑 친화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극성 용매들이랑. 그래서 특히 물이랑도 친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매들이 되게 쉽게 잘 들어가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좀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그 이외에 팽창된 형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다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일부 그 안에 좀 뻥튀기를 시킨 거예요. 이제 뻥튀기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만들어놓고 하면 좀 더 잘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인터칼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용매 말고 다른 이온이나 다른 물질들을 미리 넣어놓는 거예요. 층 사이에. 그렇게 하면 얘네가 거리가 좀 멀어지면 좀 더 쉽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어프로치도 있었고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런 걸 했어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소스 원래 있던 그래파이트나 CNT 번들만 건드리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어떤 용매로 방류할 거냐, 어떤 용매에 분산을 시킬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물로 한다라고 하면은 뭐 물이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여기에 어떤 이온이 이게 완벽한 증류수냐 혹은 어떤 이온이 녹아 있는 물이냐, 저희가 뭐 증류수를 쓰냐 정수를 쓰냐 뭐 미네랄 워터를 쓰냐 이거에 따라서 다 분산 효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됐고요. 그리고 오가닉 유기용매를 쓰게 되면은 유기용매도 뭐 이게 극성이 얼마나 되고 뭐 어떤 그 엘러먼트로 만들어져 끝에 이제 기능기가 달려 있는 뭐 오가닉 솔벤트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변수에 대한 연구가 다 됐어요. 사실 이제 CNT 분산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2000년대,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쪽에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그래핀이 나오고 또 연구가 또 10년 이상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갖 거를 갖다가 연구를 다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구글에다가 찾아보면은 웬만한 변수에 대한 게 다 나옵니다. 뭐랑 어떤 변수랑 어떤 변수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론 여전히 미지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나온다고 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수계나 유기용매가 아니라 아이오닉 리퀴드라고 해서 이제 액상 형태의 염이죠. 아이온 두 개로 페어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액체 형태의 리퀴드 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도 이제 액상이니까 바로 이제 분산을 할 수 있는 어떤 매질로서 활용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배터리에서도 이제 공정과 이 장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리 분산 당연히 뭐 앞에서도 다
고르게 분산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제가 말한 건 이제 뭐 벌크로부터 떼내서 뭐 잘 분리시켜 놓는다라는 개념처럼 얘기했지만 분산이라는 건 사실 잘 섞는 거죠. 믹싱을 잘 한다라는. 그래서 당연히 그거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연구실에서 하는 건 다 똑같아요. 이 초음파 이거 배스소니케이터 갖다가 해요. 혹은 뭐 혼소니케이터, 초음파 처리장 이런 걸로 하는데 그거 이외에도 이제 뭐 시어를 줄 수 있는 뭐 가정용 믹서기로 하는 경우.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물질들이 떼낼 때 어떠한 종류의 에너지를 주느냐, 어떠한 종류의 포스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효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다양한 장비를 쓰게 되는 거고요.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냥 초음파를 줬을 때 이게 쇼크도 가고 뭐 시어도 걸리고 뭐 이거 안으로 들어가려는 힘도 생기고 이렇게 다양히 있는데 그럼 실제로 얘네를 크게 만드는데 필요한 힘은 어떤 것이냐, 사람들이 그걸 고민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전달력, 시어 포스를 극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믹서기도 쓰게 된 거고, 그러면은 뭐 다른 방법도 활용해 보자, 그 전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장비 개발이 돼서 사람들이 테스트를 많이 해왔고 아직도 일부는 하고 계십니다. 근데 뭐 여기는 약간 세츄레이션이 돼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렇게 잘 벗겨 놓은 다음에 잘 이렇게 다 하나하나 이렇게 벗겨내고 다 분리시켜 놓으면은 그 상태를 유지를 잘 해야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추가적인 물질을 넣어가지고 이제 걔네 좀 상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처음에 딱 떨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러고 잘 유지가 돼야 저희가 어디다 갖다 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계면활성제나 어떤 고분자 물질 혹은 요 겉에 표면에 흡착이 될 수 있는 어떤 벤젠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다양한 물질들을 표면에 붙여가지고 그때 생기는 뭐 전성기적 반발력이나 스테릭 힌드런스 혹은 뭐 얘네끼리 마이셀을 형성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안정화를 시키는 연구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연구가 된 게 뭐 이런 그래핀이나 CNT 분산해가지고 구글 스콜라에서 보면은 논문이 10,000편도 넘게 나와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논문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사람들이 근데도 아직도 하고 있다. 왜냐면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란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아까 다시 파이버로 돌아올게요. 파이버에서 그 소재 자체의 퀄리티도 중요하고 사이즈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사이즈를 어떻게 크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다양한 어프로치들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아까 분산이란 거는 그러니까 박리하고 분산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액을 만든다는 게 실제로 요 벌크 소재, 요 덩어리져 있는 소재에서 얘네 하나하나를 떼내는 걸 박리라고 하고요. 이 떨어진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게 디스퍼전이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그 유지를 그러면은 이제 일단 맨 처음 떼내는 게 잘 안 된다, 효율이 낮다라고 하면 뭐가 되냐면은 한 장 한 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덩어리로 떨어져 나가겠죠. 그리고 혹은 이거를 덩어리 떨어져 나가니까 어쨌든 이렇게 된 거가 아니라 나는 굳이 하나를 꼭 얻겠다라고 해서 계속 이제 에너지를 계속 가하면은 한 장 한 장 혹은 한 가닥가닥 떨어지긴 하는데 그 대신 얘네가 많이 쪼개지죠. 사이즈가 작아지는. 그리고 만약 분산이 잘 안 좋다, 한 장 한 장 벗겨놔도 분산이 안 좋으면은 얘네가 퍼졌다가도 다시 뭉칩니다. 뭉쳐서 가라앉게 되고, 혹은 이게 이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냐면은 이게 어그리게이션은 얘네가 스택이 다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뭉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리스태킹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핀 같은 경우는 얘네가 벗겨졌다가 다시 원래 그래파이트 형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CNT 같은 건 번들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번들이 다시 형성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근데 딱 보면은 얘네 셋은 영향을 주는 게 결국은 두께예요. 결국 최종 우리가 관찰을 하고 관측을 할 수 있는 소재의 형태에서 차이가 나는 거는 두께가 되겠고, 결국 사이즈에 영향을 주는 거는 얼마나 박리를 효율 있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되게 됩니다. 애초에 박리 효율이 떨어지면 크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냐? 그래핀 같은 걸로 그래핀으로 예시를 좀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뭐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런 프리커서 물질을 개질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은 보시면은 딱 그래파이트로 뭐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그래파이트로 했을 때 다 1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나옵니다. 대부분 그래요. 왜냐면은 결합력이 너무 세고 용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쓴다? 조금 커지긴 하죠.
좀 커지는데 여전히 뭐 한 수마이크로미터, 수십 마이크로미터 만들어지고 그 대신 일드가 뭐 좀 낮거나 어느 정도 수준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좀 리미테이션이 있는데 제 그래파이트 옥사이드 저희가 산화시켜서 하는 경우는 사이즈도 아예 오도가 다르죠. 100마이크로미터 이상까지도 만들어지고 수율도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이게 왜 그럼 박리 효율이 좋은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딱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까 일단은 박리라는 것 자체가 그런 층 사이로 용매 분자가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산화가 되면은 겉에 있는 산소 비능기 때문에 물이 자발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스펀지에다 물 떠서는 스펀지 사이로 물 들어가듯이 이런 산화된 흑연을 갖다가 물에다 넣으면은 혼자 이렇게 불어요. 불어 물을 다 먹어가지고 잘 뿌니까 그만큼 얘네를 분리를 시킬 수 있는 용매가 굉장히 쉽게 침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작은 힘, 저희가 이거 벗겨내는데 굉장히 작은 에너지만 줘도 얘네가 톡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크게 나오는 겁니다. 얘네 벗겨내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가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안 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거 벗겨진 게 또 다시 뭉치지 않고 잘 있는 이유는 결국 산소 기능기가 있으니까 이 표면에 서로 전도기전 반발력이 생기면서 다시 뭉치지 않고 큰 상태로 잘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거 쓰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게 이렇게 옥시데이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거예요. 다 뭐 많이 만들어지고 크게 만들어지고 다 좋은데 이 산화된 걸 갖다가 저희가 원래 요걸 원했던 거니까 그럼 이거 산소 붙였으니까 산소 이제 떼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다시. 근데 떼는 건 됩니다. 이거 다 산소 다 많이 떼낼 수 있어요. 거의 다 떼낼 수 있는데 문제는 산소가 붙는 과정에서 이미 그래핀은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산소를 떼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산소가 떼냈는데 여기 날아간 카본들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상태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누더기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아무리 환원을 시킨다고 해도 그러니까 저희가 뭐 만약 그래파이트가 만들어지는 한 2400도 온도 그 정도까지 올려서 환원을 뭐 카본 소스 넣어주면서 환원을 한다? 이러면은 회복이 돼요. 근데 현실적이지 않죠. 누가 그거를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환원을 시킨 다음에도 저희가 원래 기대하던 굉장히 우수한 그래핀의 특성은 얻기가 힘들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CNT 같은 경우 뭐 멀티얼 CNT는 좀 괜찮은데 싱글월 CNT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더 안 좋은 게 그냥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끊어져 버립니다. 얘네가 다이아미터 싱글월 CNT 같은 경우는 다이아미터가 굉장히 작거든요. 0.7 나노에서 한 1. 몇 나노 혹은 뭐 2 나노까지도 있지만 근데 그 정도가 되니까 몇 개 이제 표면에 몇 개 구멍 뚫리면 얘네가 그 분산 과정에서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짧아지니까 저희가 원래 기대하던 그런 CNT의 특성을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이거는 다시 붙일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화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그럼 산화 안 시키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제가 해왔던 게 산화 대신에 이런 거랑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런 인터컬레이션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일단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산화가 되거나 인터컬레이션이 되거나 층 사이가 이 물질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멀어질 수가 있어요. 물질 사이 간격이 멀어지면은 당연히 반데르발스 포스는 이 거리 육승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훨씬 더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결합력도 약해지고 그리고 요 틈이 커지니까 밖에 있던 용매 분자도 쉽게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또 아까 계속 반복을 해서 말하고 있지만 박리 과정에 들어가는 스트레스가 적고 사이즈나 길이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뭐 수율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인터컬레이션 이런 거를 저는 이제 학위할 때 연구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인터컬레이션이라는 게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터컬레이션은 뭐냐면은 한국말로 하면 층간 삽입입니다. 그래서 레이어 형태, 층이 져 있는 형태 물질에 어떤 특정 스토이키오메트리를 갖고 특정 그 형태를 이루면서 이제 딱 들어가 있는 들어가는 현상을 인터컬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사실 배터리에서 많이 쓰이죠. 아까 계속 나왔죠. 리튬 배터리에서도 음극이 흑연으로 많이 쓰는데 흑연에 리튬이 인터컬레이션 되는 현상을 이용해서 이제 에너지를 그러니까 전자를 왔다 갔다 시키는 게 사실 배터리고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리튬이 들어가면 그냥 이게 배터리 음극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간 인터컬런트라고 하고요. 이 인터컬런트는 막 리튬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알칼리 이온, 메탈 이온 혹은 뭐 이런 다른 분자 유기 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기 분자를 넣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산 이런 혹은 할로겐계 물질들을 이런 식으로 다 층 사이에 넣는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인터컬레이션들이 있고요. 이런 원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사실 이제 인터컬런트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긴 한데 뭐 알칼리 메탈 이온을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알칼리 메탈이 있고 이런 식으로 호스트인 뭐 그래파이트 물질, 그래파이트가 있다, 흑연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알칼리 메탈에 있던 전자가 그래파이트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그래파이트가 차징이 돼요. 그래파이트가 전체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는 형태가 되고요. 얘네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이온화가 됩니다. 근데 그럼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니까 당연히 정전기적으로 일렉트로스태틱한 인터랙션이 생기겠죠. 서로 이제 끌어당기게 되니까 얘가 겉에 이온이 요 밖에 엄청나게 모이게 돼요. 겉에 주변에. 근데 그러면 여기 농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이온에. 그러면 여기 요 안쪽은 그 이온 농도가 낮고 밖에 이온 농도가 엄청 높으니까 이 안으로 확산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을 통해서 몰렸던 게 확산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채워주는 이거를 이제 인터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되게 이걸 굳이 말씀드린 게 이 차징이라는 과정, 이 호스트 물질이 전자를 받게 되는 과정이라는 게 좀 뒤에 가서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굳이 말씀을 좀 미리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제가 한 거는 크게 두 가지죠. 뭐 이거 말고도 사실 다른 레이어 물질들도 하긴 했는데 이제 일단 오늘 나노카본 얘기만 하자면은 이제 그래핀이나 이제 CNT를 이제 좀 더 크게 만들고 좀 더 고농도로 만드는 연구를 제가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좀 그래핀 플레이크 크게 만드는 걸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 소개를 드리려 하는데 제가 방금 인터컬레이션이 막 엄청 다 좋다는 듯이 얘기했지만 사실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인터컬런트가 들어가가지고 신간거리가 벌어지니까 반데르발스 포스가 약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반데르발스 포스는 약해져요. 근데 뭐냐, 얘네가 들어갈 때 아까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원래는 얘네가 거리가 멀어지면서 요 인터레이어 본딩이 약해지길 바랬는데 오히려 더 세집니다. 너무 강하게 결합을 하고 있어가지고 인터컬런트랑 호스트 레이어가, 그래서 오히려 더 강해져가지고 그냥 쓰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문제 하나 더, 이런 인터컬레이션 컴파운드라는 것이 외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인터컬런트가 뭐 예를 들면 인터컬레이션 컴파운드가 물에 노출이 됐다, 혹은 뭐 극성 용매에 노출됐다, 그러면 안에 있던 이 인터컬런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디인터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뭐 한 2분 지나면 거의 다 빠져나간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매 분산을 하려면은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용매 분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안에 있던 애들이 다 빠져나오는 거죠. 다 빠져나오고 나면은 그냥 처음에 흑연 갖다가 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이즈나 이런 부분에서 결국 한계가 생깁니다. 저희가 아까 그래파이트 같다 했던 그 사이즈랑 비슷하게 1마이크로미터 미만의 그런 그래핀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학위 과정 중에서 그래서 컨셉으로 잡았던 게 이제 이런 아이오닉 인터랙션을 좀 줄이고, 그리고 이제 디인터컬레이션도 좀 줄여보자, 뭐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개발을 해보려고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히스토리가 좀 있는데 일단은 뭐 가장 기본적인 GIC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다음 처음에 해봤던 건 그거예요. 아까 계속 인터컬런트가 외부 용매에 노출되면은 얘가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그럼 아예 용매 자체를 인터컬런트로 써버리자라고 해서 방리할 수 있는 용매를 인터컬레이션하는 연구를 처음에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하다가 좀 한계점이 또 이게 생겨가지고 그 다음 했던 거는 이제 조금 안정성도 확보를 하면서 아까 말했던 인터레이어 인터랙션을 약화시키는 측면에서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의 물질을 인터컬런트로서 코인터컬레이션을 시켜가지고 좀 이제 아까 층간 결합도 약화시키고 좀 안정성도 확보를 해보자라는 방향으로 좀 연구를 했었고요. 요거에서 배운 거를 갖다가 이제 조금 지금 CNT 분산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요 세 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 했던 게 이거예요. 퀴놀린이라는
그 용매가 있습니다. 벤조피리딘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벤젠 하나랑 이제 피리딘이 하나 있어가지고 붙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다이폴 모먼트는 이 정도 되고 서페이스 에너지는 실제로 그래파이트 서페이스 에너지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네가 그래파이트랑 섞이는 그래핀 혹은 그래파이트랑 섞이는 과정에서도 크게 거부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 다이폴 모먼트가 어느 정도 있고 나이트로젠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인터칼레이션에서 필요했던 어떤 차지를 주고받는 현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선택을 하게 됐었고요. 근데 그냥 바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강한 에너지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여기다 넣고 300도씨로 끓였어요. 그 용기에다 넣고. 그래서 가끔 용기가 터지기도 하는 테플론이 280도까지 버티거든요. 근데 잘하면 300도까지도 버팁니다. 그래서 열심히 실험을 해가지고 실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일부 퀴놀린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XRD로 보면은 원래 여기 쭉 올라가 있는 게 원래 그래파이트 고유 픽이에요. 근데 이 앞쪽에 추가 픽이 생겼다는 거는 그것보다 층간 간격이 벌어져 있는 어떤 레이어들이 일부 존재한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퀴놀린이 들어갔을 때 보니까 뭐 한 7.1옹스트럼이나 4.3옹스트럼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데 사실 이제 얘네가 들어갔을 때는 뭐 한 이 정도 될 거다 예측을 했고 요거는 이제 좀 과정에서 뒤틀리고 약간 벌어지면서 이렇게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퀴놀린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는 것도 확인했고 DFT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저희가 메탈 이온 같은 거를 넣었을 때 혹은 굉장히 강한 할로겐 같은 걸 넣었을 때는 이 인터레이어 바인딩이 굉장히 세지는데 얘는 다이폴 모먼트가 그렇게 센 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렉트론 도네이션이나 이런 것도 적당한 굉장히 적은 수준으로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인터레이어 바인딩 에너지가 굉장히 약해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부분에서는 방리가 잘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실제로 좀 커졌습니다. 이게 뭐 스케일바 1마이크론가 수마이크로미터 정도로 만들어지죠. 아까 뭐 1마이크로도 안 되던 게. 그래서 보니까 뭐 결정성도 근데 이게 산화나 뭐 이런 걸 한 게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결정성은 잘 유지돼서 뭐 이런 회절 TEM으로 이제 회절 패턴을 봤을 때 육각형도 예쁘게 보이고요. 그리고 뭐 XPS 같은 걸 조성 분석하면은 옥시전도 낮게 나오고 그 대신 이제 퀴놀린이 조금 붙으면서 이제 나이트로젠이 좀 검출이 되고. 그래서 라만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해서 이제 뭐 나노카본 다뤄보셨던 분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라만 분광법이라고 해서 그 나노카본의 퀄리티, 그 결합률을 측정하는데 굉장히 기본이 되는 툴인데 그냥 찍으면은 뭐 굉장히 뭐 픽들이 여러 개 나오지만 딱 몇 개만 보면 됩니다. D픽이란 것과 G픽이란 것과 2D픽 이렇게 세 개만 나노카본에서는 대부분 보여요. 물론 CNT 같은 경우는 IBM이라고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요걸 봤을 때 요 D픽과 G픽의 비율이 결함이 얼마나 있느냐 이 안에 육각형이 얼마나 깨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D픽의 비율이 높을수록 결함이 많다라는 뜻이 되고요. 이게 없을수록 결함이 적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깨끗한 그래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뭐 D픽이 아예 안 뜨죠. 근데 이제 지금 뭐 요 방식으로 하니까 뭐 살짝 뜨기는 하는데 원래 산화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이건 이제 매핑을 해보면은 이제 플레이크변 전체에서 그렇다 이런 것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은 이제 디펙트가 없는 상태로 기능기도 없고 뭐 이렇게 깨끗한 결정성을 갖고 있는 상태로 분산했는데 그럼 얘네가 분산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다행히도 이 퀴놀린이 아까 벤젠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얘네가 어떤 비공유 기능기와 그러니까 겉에 표면에 붙어서 얘네 안정화하는 역할까지 같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네가 표면에 이렇게 붙으면서 잘 분산을 시킬 수가 있었고 특히 라만 픽을 보면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게 G픽이거든요. G픽의 포지션을 보면은 얘네가 실제로 이 그래핀이 원래 있던 상태보다 차지를 더 받았는지 혹은 차지를 잃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프트 방향에 따라서 그걸 알 수 있는데 보니까 예로부터 얘한테 차지를 좀 뺏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시프트하는 게 보였고요. 이런 식으로 뭐 퀴놀린 표면에 잘 남아 있다 뭐 이런 것도 봤었고 뭐 그리고 이 퀴놀린 붙어가지고 보니까 뭐 표면 에너지도 퀴놀린에 해당하는 만큼 딱 나오고 워터 컨택 앵글 보니까 뭐 재분산도 잘 돼서 이런 식으로 복합체로 써가지고 조금 이제 수분 방지 폴리머 뭐 컴포짓 뭐 이런 걸로 활용을 해서 좀 논문을 썼었고요. 근데 뭐 사실 저는 활용을 뭐 어디다 했다 이것보다도 사실 제가 관심 있던 그래핀을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느냐 쉽게
좀 싸게 만들 수 있느냐였어가지고 계속 했던 게 그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크게 뭐 수마이크로로 만들어지고 얇게 만들어지고 뭐 이런 거는 다 좋은데 일드가 얼마나 나오냐. 아까 인터컬레이션이 굉장히 조금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드가 너무 낮은 거예요. 한 번 했는데 그래파이트 넣은 거 이게 1.3, 그러니까 제가 뭐 10몇 미리그램 그래파이트 넣어가지고 하니까 이제 1점 몇 그램 나온 거예요. 그래서 컴포짓 만들려면 뭐 2, 30mg씩 필요한데 이거 만들려고 이제 뭐 한 달씩 실험하는 거, 한 달 실험해서 샘플 하나 만들고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 이건 답이 없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인터컬레이션 컴파운드로부터 그래핀을 잘 만들려면은 인터컬레이션부터 완벽하게 잘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그러면 용매만으로 하는 건 답이 없으니까 다시 알칼리 메탈 이온으로 돌아가자. 그 대신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유기분자를 같이 넣으면은 아까 말했던 이런 인터랙션, 얘네 사이에도 일렉트론이 인터랙션이 있기 때문에 요 둘만의 인터랙션이 아니라 이렇게 셋이 되니까 좀 더 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넣었고 간격도 더 많이 벌어지고 그리고 얘네가 밖에 이렇게 있으니까 외부 용매로 얘네가 탈출하는 걸 좀 막아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코인터컬레이션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그 다음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런 식으로 보니까 좀 좋았어요. 요거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THF에다가 나프탈렌이랑 알칼리 메탈 이온을 동일 물량으로 딱 넣으면은 그냥 메탈이 다 녹습니다. 녹으면서 초록색 용액이 생겨요. 거기에다가 그거를 뭐 그래파이트 파우더에 떨어뜨리거나 뭐 이걸 그 안에 넣거나 하면 이런 식으로 막 부풀어 오릅니다. 실시간으로 부풀어 오르는 게 보여요. 부풀어 올라가지고 요거 갖다가 XRD 찍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원래 그래파이트 픽이 완전히 사라지고 각 모든 층마다 이런 인터컬런트가 들어가 있는 형태의 XRD 픽이 아주 예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저희가 원했던 완벽한 인터컬레이션 컴파운드는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얘네가 진짜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들어가면 약해질까? 또 계산을 해봤죠. DFT로 계산을 하니까 약해지는 거 맞다. 왜 그러냐? 실제로 이 포타시움에서 전자가 가야 되는데 얘네가 지금 들어가는 양 자체가 원래 포타시움만 들어갈 때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요.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카본 하나당 받는 전자 양이 훨씬 줄어들면서 아까 말했던 일렉트로스태틱한 그 바인딩이 훨씬 약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다 됐다 이제 간격도 벌어졌고 요것도 약해졌고 다 됐다 해보자. 근데 그럼 무슨 용매로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생긴 거죠. 일반적으로 나노카본 물질을 분사하는데 제일 좋다고 알려진 건 NMP. 아까 그 배터리에서 많이 쓰이는 NMP가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예전은 아니고 지금 계신 콜만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논문을 발표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분산이 결국 믹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믹싱 그 두 개 나노카본 소재와 이 용매 간의 믹싱 엔탈피가 최소화가 될 수 있는 용매가 NMP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거죠. 그래서 NMP로 사람들이 주구장창 다 했어요. 실제로 NMP가 잘 됩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거 정말 맞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우리는 그냥 그래파이트가 아니라 이게 인터컬레이션 컴파운드니까 뭔가 용매가 안쪽으로 잘 들어가려면은 다른 드라이빙 포스가 하나 더 있을 것이다. 그게 결국 인터컬런트랑 용매 간의 인터랙션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여러 가지 이제 폴라리티를 가진 이제 유기용매를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만들어진 인터컬레이션 컴파운드를 갖다가 이런 다양한 폴라리티를 가진 용매에다가 그냥 집어 넣었습니다. 집어 넣으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 일단 일반적으로 NMP, DMF, THF 이런 애들에서는 보면은 이제 XRD 픽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은 인터컬레이션에서 모든 층마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인터컬런트가 두 층마다 하나씩 들어가 있는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 말은 용매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인터컬런트가 그냥 빠져나왔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유일하게 이제 DMSO, 폴라리티가 가장 높은 DMSO에 넣으니까 얘네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브로드하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파이트 옥사이드가 물에 들어갔을 때 부풀어 오르는 스웰링 현상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래파이트 옥사이드 방리 잘 됐으니까 얘도 잘 되겠다 해가지고 DMSO랑 뭐 이렇게 다 방리를 해서 비교를 해봤죠. 실제로 그리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거 다시 꺼내가지고 XPS 안쪽 찍어보면은 포타슘이 남아있는 게 실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방리 효율을 비교를 해봤더니 일단 농도부터 완전 다르고요. 그리고 나온 이제 방리된 애들을 갖다가 샘플링해서 보면은
일단 뭐 NMP는 그래도 좀 큰 게 나와요. 그나마 원래 좋으니까. 근데 이제 DMSO랑 완전 레벨이 달라요. DMSO는 훨씬 더 크게 수마이크로 이상으로 계속 전반적으로 더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심지어 디펙트도 다 낮은 편이긴 하지만 DMSO에서 가장 낮습니다. 결국 계속 얘기했던 솔벤트가 잘 들어가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고 디펙트가 안 생긴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거 그냥 두꺼워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까봐 모노레이어도 찾아가지고 뭐 한 수마이크로짜리 10마이크로짜리 모노레이어 찾아가지고 찍어보니까 디펙트가 실제로 낮게 나온다 라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그 대신 이제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면서 그 디펙트나 기능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얘네는 오래 두면은 뭉쳐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리하는 과정에 PVP라는 폴리머를 추가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좀 안정화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분산성이 안 좋으면 두께가 두꺼워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PVP를 넣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두께가 훨씬 더 낮아지는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뭐 사이즈는 주로 3, 4마이크로라고 되어 있기는 뭐 평균적으로 산술 평균 내면 좀 치사하게 산술 평균 내면 한 6마이크로 정도 되고요. 근데 픽 같은 건 이제 3, 4마이크로 대부분. 그 대신 이제 최대 한 2, 30마이크로미터까지 되는 이제 그래핀 플레이크도 제조가 되는 비산화 상태로 만들어지는 결과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당연히 뭐 PVP 넣었으니까 재분산 같은 거 잘 되고요. 그 전기 전도도 이제 필름 만들어 전기 전도 찍어 보니까 제가 이제 커 보이려고 10에 5승이라고 써놨는데 사실 지멘 퍼 센치로 하면은 이제 3,000 정도죠. 3,300. 이제 그 당시 되게 옛날이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래핀 중에서는 제일 높았어요. 그래핀 필름 중에서. 근데 뭐 아직까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RGO 같은 게 보통 이제 수백 잘 나오면은 뭐 1000까지도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200에서 한 잘 나온 게 80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한 3000 정도 나오니까 서너 배 정도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산화로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 그 퀄리티를 그 나노카본의 퀄리티를 잘 유지하면서 방리를 잘 하는 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좀 확인을 했고요. 이제 이런 걸 갖다가 했던 거는 뭐 에어로젤 만들어 가지고 컴포짓도 만들고 뭐 활용도 해봤던 연구도 좀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런 거는 이제 학위 때 했던 거고 제가 이제 전기연구원에 와서 새로운 걸 해야 되잖아요. 뭐 다른 소재도 하고 있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 때문에 CNT가 이렇게 급부상하게 되면서 CNT 연구를 저도 이제 다시 하게 된 거죠. CNT 연구를 하는데 그러면은 CNT도 마찬가지예요. 다 산화해가지고 분산하고 싱글홀 CNT 분산은 잘 안 되니까 어떻게든 좀 개질해서 하려고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럼 내가 했던 게 비산화니까 나 싱글홀 CNT도 비산화로 해보겠다. 왜냐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파이트에서 그래핀 떼는 것보다 싱글홀 CNT 번들에서 싱글홀 CNT 한 가닥 떼내는 거 훨씬 더 쉬운 것 같은 거예요. 솔벤트가 조금만 들어가도 되니까 거리 자체가 훨씬 더 작으니까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비슷한 개념으로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THF에다가 나프탈이랑 포타슘을 넣고 녹였더니 초록색 용액이 나왔다. 이게 왜 초록색이 나올까?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은 포타슘 메탈은 은빛이에요. 그냥 금속이에요. 금속이고 나프탈렌은 녹으면 투명해요. 근데 얘가 녹으면 초록색이 나와요. 왜 그러냐?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과정에서 나오는 자유전자가 있습니다. 이게 일렉트론 솔루션이라고 하거든요. 포타슘이 녹으면서 사실 나프탈렌이 있는 경우는 나프탈렌이 마이너스로 차징이 돼요. 나프탈렌이 마이너스를 띠면서 걔네가 전자를 받아주는 역할을 하고 걔네가 미디에이터가 돼서 그래파이트나 뭐 나노카본 물질 표면에 붙으면서 전자를 전달해주는 그래서 호스트 물질인 그래파이트나 CNT 번들을 차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나프탈렌을 넣지 않고도 알칼리 메탈만 넣었을 때 그런 식으로 솔베이션이 되는 공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모니아나 프라이머리 아민들 이런 물질에다가 알칼리 메탈을 넣으면은 그냥 금속이 녹아요. 그러니까 파란색 용액이 생깁니다. 이때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은 이 이온은 요 용매 분자들이 안정화를 시키고요. 그래서 자유전자, 프리 일렉트론이죠. 자유전자가 녹아있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캐비티가 생겨서 요 안에 자유전자가 잡혀있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전자 용액이 일렉트론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사용하면은 그러면 부가물도 안 들어가고 이거 갖다가 여기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다가 나노카본 물질 넣으면은 카본 물질 넣으면은 차징도 되고 인터칼레이션도 될 수 있겠다. 그럼 잘 방리가 되겠다. 분산도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해서 했던 거죠. 제가 처음 한 건 아니고 보니까
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파이트 해가지고 인터컬레이션 시킨 사람, 아민 쪽에다 한 사람도 있었고, 아까 제가 그래핀 방리할 때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납탈렌까지 넣어가지고 했던 사람이 CNT 쪽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게 그럼 잘 되겠다 싶어서 했죠. 그래서 제가 전기연구원 와서 초반에 좀 하고 뭐 아직까지 하고 있지만 이런 걸 했습니다. 저는 싱글 CNT 번들을 갖다가요, 아까 말씀드린 이 파란색 용액을 만듭니다. 근데 이때 쓰는 거는 뭐 아민이 아니라 제가 좀 다른 물질을 쓰고, 아마이드 계열의 물질을 쓰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알칼리 메탈을 녹이고, CNT는 이제 제가 파우더를 갖다가 펠렛으로 만들어가지고 XLD 찍어보니까 여기다 넣으니까 이런 식으로 픽이 시프트를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사이로 얘네가 뭐 잘 들어갔다, 이런 거는 확인을 했었고, 요걸 갖다가 별거 안 하고 그냥 마그네틱 바로 스터링을 계속 했어요. 한 1000rpm 정도로 쭉 하니까 그냥 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페이스트가 돼서 해보니까 그럼 이거 어디까지 되지? 라고 해가지고 해보니까 한 20mg/ml, 2% 정도까지 그냥 분산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페이스트가 되는 거죠. 굉장히 찐득한 페이스트가 될 정도까지 혼자 분산이 잘 돼가지고 그래서 좋다 해서, 그러면 정말 디펙트 안 생겼나? 당연히 안 생기겠죠. 뭐 산화제를 넣은 게 없으니까 디픽은 당연히 안 생기고, 대신 아까 봤던 것처럼 차징되는 효과, 이런 것도 확인을 했고요. 근데 이제 결국 얘네도 좀 수분에는 약합니다. 그래서 수분을 만나면은 얘네가 차징돼 있던 게 좀 풀려요. 걔는 다시 수분이 뺏어가기 때문에. 근데 척이에 이제 얼마나 몰농도를 컨트롤하냐에 따라서 차징돼 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뭉치는 정도가 다르게 되고요. 같은 시간 동안에 익스포즈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냥 차이가 생긴다. 그래서 좀 확실히 이게 분산되는 효과가 이런 차징에 의한 서로 반발력이 생겨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터컬레이션 과정 중에서 차징의 효과는 인터컬런트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을 보장해 주는 거라고 했지만, 이 경우에는 반대로 얘네가 차징이 많이 되면은 얘네끼리 밀어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접근을 한 거고요. 아까 어떤 PVP가 막아주는 게 아니라 얘네 자체가 서로 반발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뭉치지 않고 분산이 돼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실제로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사기로 쭉 하면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실처럼 이렇게 쭉 뿜어져 나오고요. 실제로 이제 편광현미경 같은 걸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정상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 까만색이 원래 지금 CNT들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도메인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걸 편광현미경으로 보니까 딱 여기만 딱 밝아지는 어떤 액정에서 나타나는 얼라이먼트에 의한 현상, 이런 것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농도에서 이런 게 된다. 뭐 분산 잘 돼 있는 거 TM으로 잘, 뭐 TM이랑 AFM 같은 걸로 형상 잘 유지되고 뭐 끊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도 좀 확인했고요. XPS 당연히 뭐 옥시전 낮게 나옵니다. 오히려 프리스틴 CNT보다 조금 더 낮게 나왔어요. 리덕션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일부 원래 초기에 있던 결함 쪽에 있던 산소도 조금 떼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뭐 결정성은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애디티브 없이 고농도로 만들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드디어 아까 처음에 말했던 파이버로 다시 온 거죠. 파이버를 뽑기 위한 도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던 건 이런 식이에요. 아까 제가 방금 보여드린 싱글러 CNT 디스퍼전 고농도로 만든 걸 갖다가 주사기에 넣고 끝에 니들로 뽑는데, 요 밑에 코애귤런트, 그러니까 응고욕이라고 하죠. 이거를 실처럼 쭉 뽑아내는데 솔벤트만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CNT는 퍼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썼는데, 이때 썼던 게 물이랑 에탄올 혼합액입니다. 맨 처음 물만 했어요. 물만 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쭈글쭈글하게 나오고 안에 포어도 너무 많길래, 이거는 이제 실제로 요 솔벤트가 빠져나가는 속도를 잘 컨트롤하면은 해결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에탄올을 넣어가지고 하니까 이제 함량에 따라서 좀 파이버가 더 덴스해지고 좀 더 스무스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초기 실험입니다. 초기 이렇게 욕조 이렇게 돌리면서 요 돌 때 이제 딸려가는 것 때문에 이제 텐션이 걸리고요. 이런 식으로 파이버가 쭉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전도성 찍고 해보니까 한 6000Gm/cm 뭐 그냥 꽤 높은 편으로 그냥 나오는 정도까지 확인을 했고요. 여전히 이제 아직까지도 여기가 안에 구멍도 크게 뚫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특성은 좀 더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싱글러 CNT 파이버로 레코드 세계에서 제일 높게 나온 건 이것보다 한 호저, 그러니까 0 하나 더 붙는다고 보면 돼요. 6만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훨씬 더 높게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좀 더 안정을 하면, 이런 기대를 갖고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파이버 이외에도 사실 비슷하게 이걸 그냥 필름으로 민 다음에 물에 넣으면은 똑같이 돼요. 필름이 떨어지면서 프리스탠딩한 싱글 월 CNT 필름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도 뭐 정도도 비슷하죠. 7000G면 비슷한 정도의 덴시티를 갖고 있을 테니 당연히. 이거를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건조를 하고 떼내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제가 굉장히 랜덤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고 온라인 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팅을 할 때 시어를 컨트롤함에 따라서 이런 건 컨트롤이 가능하고 또 이런 거 갖다 그냥 이걸 쓸 수도 있겠지만 저도 배터리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이랑 섞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냐면 바인더 없이 그냥 싱글 CNT 그 페이스트에다가 실리콘 섞어가지고 이 상태로 그냥 똑같이 합니다. 기판 밀어서 물에 넣어서 하면은 프리스탠딩한 실리콘 CNT 컴포짓 일렉트로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장점 집 전체가 필요가 없어요. 또 전도성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거 갖다가 그냥 통째로 전극 써가지고 해보니까 뭐 기준으로 쓰는 PAA 뭐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성도 좋게 나오고 이거 이후에 좀 더 이걸 조금 더 좋게 하려고 지금 추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거 갖다가 이런 폴리머 파티클이랑 이렇게 섞으면은 이런 식으로 폴리머 파티클 표면에 엄청 CNT가 덴스하게 코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것도 사실 원래 활물질을 노렸던 거, 활물질 코팅해 보려고 노렸던 건데 그 잘 안 돼가지고 그건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하게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드리자면은 제가 뭐 이렇게 비산화 방법을 통해서 나노카본 분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터컬레이션과 이 사이에 일어나는 차징이라는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뭐 아까는 안 보여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광학 현미경을 보면 이런 뭐 수십 마이크로짜리까지 뭐 이렇게 그래핀 잘 만들어지는 것도 했고 뭐 CNT도 요즘 액정성 나오게 해서 잘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래서 사실 파이버도 마찬가지고 아까 중간에 봤던 에어로젤도 마찬가지고 원래 벌크 3000 형태 벌크로 있던 CNT 번틀이나 그래파이트를 굳이 나노로 다 쪼갠 다음에 다시 3차원화 하고 다시 벌크 형태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그냥 뭉쳐 있을 때보다 구조화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은 저희가 이제 뭐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사실 뭐 굉장히 극한 뭐 굉장히 저온이나 굉장히 고온이나 이런 데서 안정하다는 게 또 나노카본 소재의 장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쓸 수 있는 뭐 전극이나 혹은 뭐 복합체나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지도 교수님인데요. 지금 고려대로 옮기셨지만 아무튼 저희 지도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서 좀 연구를 잘 할 수 있었고요. 지금 제가 있는 이제 나노융합연구센터 팀원들입니다. 뭐 학생들과 이제 박사님들 같이 있는 거고 이제 둘이 지금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학생이고 주로 싱글 CNT 분산 쪽은 이 신준호 학생이 맡아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강도가 제가 그 딱 재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텍스 값이 그러니까 조금 이제 불균이란 것도 있고 아직 포가 너무 많아가지고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지금 아니까 대충 근데 아직은 약해. 그냥 핸들링 가능한 정도. 손으로 당겼을 때 끊어지지 않는 정도. 네. 그래핀 옥사이드로 만든 건 아니고요. 저것도 비산화 그래핀으로 만들었던 거고, 그것도, 그거는 프리즈 드라잉으로 했었고, 바이디렉셔널 프리즈 드라잉으로 했던 건데요. 저희 사실 랩 후배랑 같이 했던 거고, 저 때는 PBA를 같이 섞었어요. PBA로 한 것도 있고, 나피온을 같이 섞고, 나피온을 섞으면 되게 잘 되거든요. 나피온을 섞어가지고, 고농도로 재분산을 한 다음에, 물에다 넣고 그 액체 질소로 쫙 얼려가지고 그다음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제거하려면은 한번 실타리 넣어야죠. 그거를 하기 전에 물로 한번 워싱을 해요. 물로 한번 워싱을 하면은 포타시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워싱은 다 합니다. 재분산하는 과정에서 워싱을 다 했어요.
CNT 에어로젤도 오늘 말씀드린 사실 제가 분산한 거를 갖다가 그거를 물은 아니고 동결 건조를 할 수 있는 유기용매가 있어요. TDA 같은 터르틸 알코올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20도씨에서 거기에다가 희석을 해가지고 얼려가지고 지금 에어로젤 만드는 거 있습니다. 많이 하세요. 다른 것도 되는데 사실 에탄올이 메인이 아니라요. 물이 메인이에요. 물이 80%고 에탄올이 조금 들어가 있는. 오히려 물에서 너무 빠르기 때문에 밖에 쉘이 되게 두껍게 만들어서 안에가 비어버려가지고 그거를 잡으려고 조금 더 여기 이제 들어가는 용매가 원래는 이게 포스파, 흑산화태 포스파나 요게 빠져나가는 속도가 이제 좀 천천히 빠져나가야 안쪽까지 됐어야지니까 이걸 천천히 하는 거고요. 뭐 이거 말고도 다른 용매들 뭐 아세톤이나 뭐 이런 것도 써보긴 했는데 사실 그런 거죠. 기왕이면은 물 쓰는 게 제일 좋은 유기용매 쓰는 것보다. 이제 요 비슷하게 LC 페이즈로 만들어서 하는 것 중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용매가 클로로설포닉 애시드, 초강산인 염화 황산 이용해가지고 CNT를 분산한 다음에 스피닝하는 게 있는데 그 경우는 이제 보통 아세톤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랑 좀 사실 차별점을 두고 싶었어요. 우리는 사실 이거 스피닝 하면은 용매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여기거든요. 음구역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유기용매 아니고 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친환경입니다. 그게 이게 물이기 때문에 물로 다 녹아나요. 그래서 거의 다 거의가 아니라 다 제거. 오히려 제가 쓰는 용매가 CNT 안에 튜브 안에 트랩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오히려 남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추가로 건조를 해야 제거 가능하고요. 그 메탈 이온은 제가 엑스프레스 찍고 뭐 해도 스트레스가 안 나와요. 이게 용매가 그게 아니고 유기용매 있고 저 은고욕이 유기용매인데요. 그게 좀 크리티컬한 건데 사실 애매하죠. 포타시움 이온을 다 제거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메탈 이온이 물이 아닌 데서 다 제거하는 게 사실은 조금 애매한 문제예요. 네, 그거를 이제 양극일 때 하게 되려면은 LF, NCM 말고 NCM은 안 되니까. LFP가 워낙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갖다가 멀처리 CNT도 하고 있거든요. 멀처리 CNT도 하고 있는데 전 당연히 멀처리 CNT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싱글러 CNT보다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몇 가지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멀처리 CNT 일단 디펙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나만 찍어도 크게 나. 디펙트에서 그걸 전자를 좀 많이 먹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원했던 전체적으로 고른 차징이 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부분이 큰 것 같고, 이거를 저 안에 만든 전자용액에 얼마나 오랫동안 놓냐에 따라서 좀 분산 효율이 달라지는 걸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시간이나 이런 안정화되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 같고, 근데 좀 해보면서 느낀 건 멀처리 CNT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멀처리 CNT는 분산 공정만, 아까 말씀드린 분산 공정만 잘 잡으면은 충분히 잘 분산을 시킬 수 있습니다. 굳이 싱글러 CNT만큼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없고, 그냥 잘 분산되는 NLP 같은 데서 쉬어 센 걸로 해가지고 그냥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크리스탈리니티가 좀 좋아야.
좋게 가려면 네. 그래서 그 사실 CNT를 산처리한다, 뭐 그래파이트 옥사이드 만든다. 제가 뭐 그래파이트 옥사이드 예를 들어서 생각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토마스 방법인데 그때 처음 들어가는 게 황산에다 노출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옥시데이션 있잖아요. 그때 황산이 사실 인터칼레이션이 들어요. 황산 굉장히 진한 황산에서는 수분이 없는 황산에서는 황산이 나는 인터칼레이션 먼저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옥시다이징 에이전트는 KMNO4죠. KMNO4 그 다음에 같이 들어가면서 그 안에 라디칼을 만들고 산화시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인터칼레이션을 이용한 거예요. 인터칼레이션을 시켜놓고 그 안에 추가적인 반응물을 넣어서 그러면 얘네가 산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전자를 받는 게 아니라 전자를 잃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라디칼이 생겼을 때 걔네랑 결합을 굉장히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옥시데이션이 되는 형태를 보죠. 싱글 CN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표면에 그런 식으로 차질이 잃은 상태에서 라디칼이 생겼을 때 딱 결합이 됩니다.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래핀 만드는 쪽에서 회사나 이런 쪽에서 전기화학 방리라는 걸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황산 베이스 혹은 실제 배터리처럼 아예 유기용의 베이스로 일렉트로라이트 만든 다음에 인터칼레이션을 배터리 하듯이 인터칼레이션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방리를 하는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화학적으로 인터칼레이션을 시키고 그거로부터 방리를 추가로 이제 뭐 다른 용매에 넣던가 추가로 거기서 부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버블링을 시켜가지고 이제 방리를 해낸다 이런 거를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핀 제조 쪽 연구가 유럽이 되게 세요. 유럽이 많이 하고 있고 유럽의 그래핀 플래그십이라고 해서 투자를 엄청 많이 하는데 거기서 밀고 있는 게 전기화학 방리예요. 실제 독일에서 막스플랑크에서 개발을 초반에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요즘 좀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디스코미터를 블록박스 안에 넣어가지고 찍어보려고 했는데 사이즈가 잘 안 맞아가지고 그거를 아직 고민 중이에요. 사이즈가 맞는 거는 RPM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아직 그거를 못 찍었어요. RPM이 너무 그러니까 1000rpm까지는 찍고 싶은데 200rpm까지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좀 고민 중입니다. 밖에 꺼내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금방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밖에 광학 현미경으로 확인하려고 꺼내놓으면은 샘플링 엣지 쪽부터 상태 변하는 게 보여요. 되게 빨리, 되게 빨리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굉장히 쉽다는 듯이 얘기했지만 다 글로박스 안에서 한 거고요. 글로박스 안에서나 그 대신 뭐 스피닝이야 당연히 스피닝이나 필름 만드는 건 밖에서 해도 그냥 금방 하고 어차피 물에 넣을 건 상관없는데 만드는 과정까지는 분산 과정까지는 다 이너트한 분위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면 사실 이제 제가 뭐 아까 옥시데이션 슈 기능하면 다 안 좋아진다는 듯이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런 필러로 넣었을 때는 그 필러 물질과 그 매트릭스 간의 결합이 강하게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그래서 이상한 이런 물질을 넣었을 때 무조건 다 좋은 건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적당한 수준의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를 만들면 좋은데 저도 예전에 고민했던 게 그러면은 기능기를 비공유 기능화를 해가지고 하면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비공유 기능화를 해봤자 어차피 거기는 파이프라인 인터랙션으로 붙어 있는 거라 어차피 또 슬라이딩 되고 의미가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조금 나아지기는 해요.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근데
실제로 실제 결합이 있는 것보다 뭐 로드 트랜스퍼나 이런 거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근데 어떤 컴포지션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에폭시 같은 거라고 하면은 물론 계면 결합이 세진 것도 있겠지만 뭐 크랙 프로파게이션을 막는 용도로만 쓰겠다. 그런 거에 집중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효과는 충분히 있을 수는 있겠죠. 퍼포니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텐사일 스트렝스나 영성 올리어스에서는 효과가 좀 적어요. 아유, 많이 하세요. 휘날린. 네. 휘놀린이 찍으면은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도 조금 나고 엄청나게 복잡하고요. 그래가지고 휘놀린만으로 찍어봤는데 제가 이거 너무 오래전이면 정확히 어느 기억이 안 난.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건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정확 그게 붙어가지고 그러면 픽이 섞였기 때문에 시프트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거 플러스 추가로 이제 제가 말을 안 하고 있는 거는 2D 픽의 다운시프트가 있어요. 사진이 됐을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G픽의 시프트가 일어나고 2D 픽의 다운시프트가 일어나요. 그게 딱 정확히 나타나가지고 일단 저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말씀하신 게 맞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나이트로젠 퍼센트가 1.2 아토미퍼센트 휘놀린이 굉장히 적은 근데 그러면 그래핀에서 나오는 남아 시그널들이 휘놀린에서 나오는 남아 시그널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게 도미넌트하게 이 정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그로 좀 얘기했을 때, 네, 저 어그리게이션 이제는 되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 스티키처럼 이렇게 그 원래 있던 그 그런 맛들이 들어갔을 이게 사실 CNT는 좀 이렇게 그러니까 CNT도 보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는 게 왜냐면 제가 똑같은 물질을 갖다가 아까 똑같은 GRC 방류했을 때 그 설펙턴트 그 표면 폴리머가 없이 하면은 편차가 엄청 크게 나오거든요. 엄청 두꺼운 것도 나오고 근데 보면은 그 사이에 그 솔벤트가 트랩이 돼서 링클이 져 있는 게 보여요. 한번 벗겨지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링클이 생긴 상태로 다시 리스태킹된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능기가 없으면은 반데르바스 포스가 다시 작용을 해가지고 벌어졌다가도 다시 뭉쳐버리는. 이제 사실 그거는 이제 어떤 농도로 방류를 하느냐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농도로 처음에 고형분을 많이 높인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실 방리가 안 된 건지 아니면은 떨어졌다가 다시 붙은 건지 저희가 최종 결과물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죠. 구분을 할 수 없죠. 근데 저는 이제 저렇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는 왜냐면 벗겨졌다가 다시 붙었을 때 트랩이 되는 링클이 생기는 거 그런 게 보이니까 그런 거는 떨어졌다가 많은 기술을 얘기하는데 이제 하다가 어떨 때는 이게 어떨 때는 레퍼런 프로세스. 근데 저는 그 사이즈랑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반데르바시 포스가 도미넌트한 상황이냐 아니면은 엣지가 도미넌트한데도 분산성이 떨어지는 경우냐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아지면은 사실 면보다는 엣지 쪽이 도미넌트하기 때문에 분산이 원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산성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솔벤트나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보통 어그리게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프로세스의 그 시간이 좀 다릅니다. 어그리게이션이 될 때까지 사실
분산이 얼마나 돼 있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 시간이 그래도 측정 가능한 정도 스케일이라고 보면 저 리스태킹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인스턴트 리스태킹. 그래서 사실 좀 애매한 개념이긴 한데 일단은 관찰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냈습니다. 네, 섞어서도 하면은 섞어서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죠. 그렇게 실제로 뭐 그런 프로젝트도 했었고 하는데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만들어지는 뭐 그래핀 옥사이드를 제외하고는 그래핀들이 대부분 CNT보다는 사이즈가 작죠. 별 스케일이. 왜냐면 CNT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십 마이크로 이상까지 번들져 있으면 뭐 수백 마이크로까지 가니까. 근데 그래핀 같은 경우는 뭐 수마이크로.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이룰 때 사실 도미넌트한 예를 들면 전기적인 특성이라고 하면은 도미넌트한 거는 CNT가 담당을 합니다. 그 사이사이에 이제 그래핀이 들어가서 부가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렇게 되면은 그래핀 자체의 사이즈는 좀 덜 중요해집니다. 그래핀의 사이즈보다는 그래핀의 에스펙트 레이쇼, 그러니까 두께 대비 사이즈 비율이 훨씬 더 중요해지거든요. 예를 들면은 두께가 두껍고 사이즈가 큰 어떤 GMP 그런 그래픽 나노 플레이트렛이 있을 때나 사이즈는 더 작은데 완전 얇은 그래핀이 있을 때 CNT나 섞었을 때 뭐가 더 효과가 잘 나오냐, 전기적 특성에서만 보자면 뭐가 효과가 더 잘 나오냐 하면은 전 해보니까 작은데 에스펙트 레이쇼 높은 게 훨씬 더 잘 나와요. 오히려 왜냐면 그게 그래핀만으로 만드는 거면은 당연히 큰 게 더 잘 나와요. 근데 섞었을 때는 다른 효과가 나오는 거 확인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좀 다른 면에서 얘기를 더 드리면 기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그런 건 있습니다. CNT는 결국은 원디 물질이기 때문에 얘네가 좀 뭉쳐서 번딩이 되더라도 원디 물질이고 분명 보이드가 긴 부분이 생기거든요. 대신 이제 그래핀은 거기를 다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어떤 파티클이나 컴포짓을 할 때도 그런 면적, 계면 면적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핀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칠게요. 박수.